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14장. 루시는 어떻게 외부 상황에 용감하게 맞섰는가? 물론 바틀릿 양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민폐를 끼칠까봐 전망도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방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모든 것은 루시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루시는 용감하게 현실에 맞섰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바깥 상황에만 집중할 뿐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쳐 오르면 그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치부했다. 세실이 에머슨 부자를 서머 스트리트로 데려왔을 때 루시는 무척 당황했다. 샬럿이 보일 어리석은 행동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밤에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지와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사제관에서 거의 바로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와 함께 있고 싶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물론 그 바람은 신경 탓이었다. 신경이란 우리에게 그런 엉뚱한 장난을 치기 마련이다. 한데 루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통받았다. 이제 세실이 비오는 오후에 그녀에게 심리학을 설명해 주었고 미지의 세계에서 겪는 젊은 시절의 모든 고민은 사라졌다. 독자들은 그녀는 젊은 에머슨을 사랑한다고 결론 내릴 만큼 상황이 명백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루시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명백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기록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신경질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가리는 다른 어떤 핑계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루시는 세실을 사랑했고 조지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독자들은 그녀에게 그 구절이 사실은 반대로 쓰여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녀는 외부 상황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사제관에서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비비치와 세실 사이에 선 루시는 이탈리아에 대한 몇 가지 부드러운 화제를 꺼냈고 조지가 대답했다. 루시는 자신이 수줍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조지 또한 수줍어하지 않는 것 같아 기뻤다. 참 좋은 친구였죠. 비비씨가 나중에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거친 습관은 고쳐질 겁니다. 우아하게 인생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좀 미덥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이 웃고요. 루시가 말했다. 네. 목사님이 대답했다.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루시의 방언은 점점 허물어졌고 그녀는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했다.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바틀릿 양은 도착부터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도킹 남동부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허니처치 부인이 그녀를 마중하러 차를 몰고 갔다. 그런데 런던브라이튼역에 도착한 그녀는 택시를 불러야 했다. 집에는 프레디와 그의 친구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테니스를 멈추고 1시간 동안 그녀를 즐겁게 해주어야 했다. 세실과 루시는 4시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어린 미니 비비와 함께 위층 잔디밭에서 다소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바틀릿 양은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려 했고 일행은 남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젊은이들을 덮쳤잖아요. 하지만 택시비는 제가 낼게요.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 손님들은 절대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아요. 루시가 말했다. 한편 삶은 달걀이 이미 형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그녀의 오빠는 자증스러운 목소리로 바로 그거야. 루시, 지난 30분 동안 샬럿 사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게 그거라고 라고 소리쳤다. 저는 평범한 방문객이 아닌 것 같아요. 바틀릿 씨가 말하면 알갑 빠진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좋아요. 정말 원하신다면요. 오실링만 드리고 운전사에게 푼돈만 드렸어요. 바틀릿 양은 지갑을 뒤적였다. 1파운드짜리 금화와 1페니뿐이었다. 누가 잔돈을 바꿔줄 수 있을까? 프레디는 반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친구는 4개의 반 크라운을 가지고 있었다. 바틀릿 양은 돈을 받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 1파운드짜리 금화를 드릴 수 있겠어요. 루시는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모두 맡겨두자고 제안했다. 아니, 얘야, 이제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니 꽤 먼 길을 운전하실지도 몰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소한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은 바로 빨리 정산하는 거야. 여기서 프레디의 친구 플로이드 씨는 인용할 만한 단 한 가지 말을 남겼다. 바로 바틀릿 양의 1파운드 금화를 받고 프레디와 1파운드를 놓고 던지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해결책이 보이는 듯했고 그 광경을 보며 허세 부리듯 차를 마시던 세실조차도 운의 영원한 매력을 느끼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것도 소용없었다. 제발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비참해질 거예요. 진 사람의 것을 훔치는 셈이니까요. 프레디가 나에게 15실링 빚졌어. 세실이 기어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1파운드를 내게 주면 괜찮을 거야. 15실링이요. 바틀릿 양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어떻게 된 거죠? 바이스 씨. 왜냐하면 프레디가 당신 택시비를 냈잖아요. 1파운드를 주시면 이 끔찍한 도박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샘의 어두운 바틀릿 양은 당황하여 다른 젊은이들의 억눌린 웅얼거림 속에서 1파운드 금화를 내밀었다. 잠시 세실은 행복했다. 그는 도래들 사이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루시를 흘끗 보았다. 루시의 얼굴에는 사소한 걱정이 미소를 망쳐놓았다. 1월이 되면 그는 이 어이없는 헛소리에서 레오나르도를 구해낼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불공정한 거래를 예의주시하던 미니 비비가 소리쳤다. 바이스 씨가 왜 그 돈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5실링과 5실링 때문에요. 그들은 엄숙하게 말했다. 15실링과 5실링이 1파운드가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케이크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 안요. 이제 그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레디, 이제 그만 쿡쿡 찌르지 마. 허니 저치 양. 당신 오빠가 날 괴롭혀요. 아야, 플로이드 씨의 10실링은 어떻게 해요? 아야, 아니, 그 머시기 아가씨가 운전기사에게 밥값을 주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겠어요. 운전기사를 잊고 있었네요. 바틀릿 양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고마워요. 얘야, 알려줘서 1실링이었나요? 반 크라운짜리 잔돈 좀 줄 사람 있나요? 제가 가져올게요. 젊은 여주인이 단호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세실, 그 1파운드 금화줘. 아니, 그 1파운드 금화를 줘. 유페미아한테 바꿔달라고 할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루시, 내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바틀릿 선생님이 항의하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루시를 따라갔다. 루시는 앞서 걸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자 바틀릿 선생님은 울음을 멈추고 아주 재빠르게 물었다. 그 사람 얘기는 벌써 다 했니? 아니, 안 했어. 루시는 대답했다. 사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빨리 알아차린 바람에 혀를 깨물었다. 어디 보자. 1파운드 정도. 그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바틀릿 양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너무나 기묘했다. 마치 그녀가 하는 말이난 암에게 하게 하는 말 하나하나를 미리 계획하는 것 같았다. 마치 택시와 잔돈에 대한 이 모든 걱정이 루시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계략인 듯했다. 아니요. 세실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와 말했다. 말하지 말라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당신 돈입니다. 모두 실링이에요. 반 크라운짜리 2개만 빼고요. 세어 보시겠어요? 이제 빚을 갚으셔도 돼요. 바틀릿 양은 액자에 넣어둔 성유한 승천 사진을 바라보며 응접실에 서 있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녀가 중얼거렸다. 바이스 씨가 다른 곳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더 끔찍할까? 오, 안 돼, 샬럿. 소녀가 반격에 나섰다. 조지 에머스는 괜찮아.
다른 출처가 또 어디 있겠어. 바틀릿 씨가 생각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 말이야. 덤불 사이로 너를 쳐다보는 걸 봤어. 이 사이에 제비꽃을 물고 있던 거 기억나. 루시는 몸을 살짝 떨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일에 신경이 곤두서게 될 거야. 피렌체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세실에게 말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괜찮아. 아니면 에머슨 씨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 그는 분명 알고 있을 거야. 그가 알든 말든 상관없어. 내 편지는 고마웠지만 설령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세실은 웃어넘길 거라고 믿어. 반박하려고, 아니, 웃어넘기려고.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이다. 좋아요. 얘야,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아마 신사분들도 제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실 거예요. 숙녀분들도 분명 다르시겠죠. 자, 샬럿.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툭 쳤다. 착하고 걱정 많은 아이 같으니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해 라고 하는 거야. 어떤 걸로 해야 하지? 빨리. 바틀릿 양은 한숨을 쉬었다. 말로는 너한테 못 당해. 얘야. 내가 피렌체에서 얼마나 참견했는지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넌 스스로를 잘 돌보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넌 절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가볼까요? 안 그러면 도자기를 다 깨버릴 거예요. 미니의 머리 가죽이 티스푼으로 벗겨지자 그녀의 비명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야야, 잠깐만, 우리가 다시는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 어린애를 봤니? 네,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사제관에서 만났어요. 그는 어느 편에 서 있지? 아니,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이탈리아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야. 정말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기꾼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 내 생각을 너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샬럿, 그는 정말 민폐가 아닐 거야. 한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쁜 놈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루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세실이 언젠가 정말 심오한 말을 했어. 세상에는 의식적으로 악당이 되는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악당이 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 루시는 세실의 심오함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다시 말을 멈췄다. 창문 너머로 세실이 스미스 도서관에서 빌려온 새 소설책을 넘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역에서 돌아오신 모양이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히 사기꾼이다. 바틀릿 양이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는 잠재의식이라는 건 에머슨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내가 그 모든 제비꽃에 푹 빠졌는데 그는 어리석고 놀라워했지. 그를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예상치 못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느껴져. 정말 그렇지.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런데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 프레디가 그를 꽤 좋아해서 일요일에 여기로 초대했으니 직접 판단해봐. 그는 나아졌어. 항상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야. 그는 대형 철도 회사 중 한 곳의 총지배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친구는 아니야. 주말이면 아버지 댁에 와. 아버지는 저널리즘을 전공하셨지만 류머티즘으로 은퇴하셨어. 자, 이제 정원 가꾸러 가야지. 그녀는 손님의 발을 잡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탈리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윈디 코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고 오시길 바란다. 루시는 이 연설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독자는 어쩌면 그 연설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바틀릿 양이 그 실수를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다. 노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틀릿 양은 더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안주인이 들어오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설명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루시는 탈출했다.
머릿속에는 그 장면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음 영상에서 제15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